2025년 5월 6일입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저는 어제 모친이랑 같이 식사하고 또 텃밭에 고추나 아니면 이런 거 좀 모종 좀 심고 쉬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명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몸이 많이 약해져서 이게 그 청신경이 민감해지는 그런 거겠죠. 다른 거보다 이게 약입니다. 휴지죠, 휴지. 예. 어, 요건 이론도 안 되는. 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휴일이신 분들은 마지막 잘 행복하게 휴일 마지막 보내시고, 휴일이 아니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면서 이따 또 이제 그 편파 TV 방송하러 그 전에 이제 오늘 KBS 뉴스레터 K 6시 40분에 생방이 있고요. 일라디오입니다. 유튜브로도 하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뒤에 이제 8시에 편파TV의 착한 토론 합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온 것처럼 여기 향동 사무실은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짐은 다 정리했습니다. 짐 다 정리했고, 원래 이제 여기 향동 사무실을 내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CDL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에 시범으로서 하려고 했던 건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게으르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특히 이제 일산에 집을 갑자기 파는 문제 때문에 저도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죠. 손해도 많이 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편파 TV의 정편이랑 같이 그 스튜디오에서 원래 여기를 그렇게 바꾸려고 했었죠. 근데 저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누굴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편파 TV의 그 스튜디오에서 아침에 데일리 라이브로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화수목 이렇게 화수목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래 얼마가 듣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편이랑 얘기는 됐고, 이제 제 이명도 좀 나아지고 또 이것저것 정리가 되면은 5월 말 중순 정도, 그리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책 사인회 하기로 했었죠. 예, 바로 그 공간에서 합니다. 구로구청 앞에 있는 편파 TV 스튜디오. 그 옆에 그 사무실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잠깐 한 1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같이 그냥 사인회라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보는 그런 거죠. 15일 혹은 16일인데 지금 오늘 편파 TV 착한 토론 때 정확히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아니면 못하죠. 이제 아니면 지금 아니면 뭐 CDL 했던 거를 이제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하고 어차피 방송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도 이렇게 되면서 또 많이 그것도 차차차차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꿰뚫는 세계사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어, 이 역사인물 프로파일링이라는 영역인데 아주 미약합니다. 어쨌든 조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은행나무에서 쓰고 있는 책도 뭐 6월 말까지 탈고를 하면은 그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톡방에 박대성 관련된 기사를 좀 올렸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5월 1일 날 그, 어, 2심, 2심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대성 순천시에서 벌어졌던 극악 잔혹 쾌락 살인 뭐 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형량이 무기징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그냥 그 정도면 많이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형량이 이르는 물론 이제 사형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고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판사들 특히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이 법책 형사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형량 체계나 형사법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 플러스 그것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상당히 그런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 김진화 고등법원 판사가 있는 형사 1부에서 선고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재판부에서 묻지마 범행이라는 규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쉬움과 일정 정도 이 사람들이 이 묻지마 범행이라는 개념을 아나? 이 판사들이 요즘 판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은 이건 기본적으로 묻지마 범행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일반적인 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 나오는 몇 마디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의 이 판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묻지마 범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묻지마 범행이니까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형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러면 다수라는 게 2명 이상, 3명 이상이면 사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실제로 다수인 경우가 사실은 케이스가 거의 없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한 범죄, 즉 강도살인과 강도살인 중에서 여러 사람을 죽인 것도 강도니까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뭘 했으니까 당연히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재미로 지나가는 힘없는 사람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찔러 죽이고 하나는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 찔러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였어요. 지금 박대성. 그러면 이게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 감형을 받고 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재판의 판사들의 기본적인 양형이라든가 이 범죄 판단이 영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 판사들이 그 소위 계획이라고 하면 돈을 노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돈을 노렸기 때문에 계획을 있었겠죠. 돈을 노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돈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이 훨씬 더 이 범죄의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이 형량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강도를 하려고 하면서 죽였기 때문에 강도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죽인 것과 박대성처럼 아니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단것도 필요 없어, 원한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냥 재미로 뭔가 그 사는 게 좀 심심해. 그래서 보통 쾌락사항이라. 그래서 그냥 아무 여자나 가다가 푹 찔러 죽였어. 그리고 다음에 또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더 나쁜 놈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죽이면 나쁜 놈이고 작정하지 않고 죽이면 덜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범죄의 잔혹성의 기준을 CCM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면 CCM 범죄 분석 매뉴얼에도 그 기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때문에 죽인 건 나쁜 놈이지만 강도가 아니라 그건 이렇게도 생각해. 강도는 돈이라도 노렸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도가 목적이니까 나중에 그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살인이 멈춰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돈만 가져가면 그 다음은 증거를 없애는 차원에서 살인을 했어요. 그것도 나쁜 놈이죠. 사실 그것도 때려 죽여야죠.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는 아무런 거 없이 사람을 그냥 재미로 죽이는 것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판사들, 그리고 이 판사만이 아니라 이 검사나 아니면 이걸 수사한 이 전남청이라든가 이쪽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걸 수사한 애들은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는 박대성 사건에서 이거 프로파일러가 개입하지도 않았었고 프로파일러가 개입했다고 좀 하지만 실제로 무능하고 사실은 이 프로파일링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뭐고 범죄 분석이 뭔지도 모르는 애, CCM 뭔지도 모르는 애가 이거를 분석했다, 이 박대성을. 실제로 분석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사건 보고서의 내용이 안 보여요. 저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뭔가 큰 사건이 터지면은 뭔가 프로파일링 하는 것처럼 경기도나 이런 데 하는 거 신용을 내지만 거기도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애들이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개입도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고 여력도 없지만 전남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놈이 왜 어떤 형량을 받아야 되는 촘촘한 형태의, 그리고 CCM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어떤 범죄적 접근이 아니라 판사가 기본적으로 강도 살인은 제일 나쁜 놈, 원한 살인 고다, 그리고 그냥 묻지마 살인은 고다, 계획 없이 그냥 가다가 죽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를 한 거야? 보기나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전 더 웃긴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그래서 이게 무기징역을 하면 가석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의 이 무기징역형의 그 사건 내용, 그 판결문이 일정 정도 20년 뒤에, 그리고 한참 뒤에 박대성을 가석방하는데, 그래도 가석방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 내용, 수사 내용, 기소 내용, 재판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 가석방위원회에서는요, 얘의 판결문이 실제로 보지도 않습니다. 봐도 사실은 그냥 그 교도소의 가석방위원회들이
그 얘의 그때의 어떤 것을 판단해서 하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되지 않고 박대성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실제로 가석방에 오히려 박대성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석방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제 이게 저희는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걸 눈에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결문 가지고 이런 판결문이라든가 형량 판단을 가지고는 박대성은 그냥 놀러랄랍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 박대성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게 박대성이 썼다고 하는 반성문이에요. 박대성은 초기엔 반성문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성문을 아마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심 때는 이 새끼 봐라 반성문도 안 내는데 그게 아마도 이 살인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각성 상태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되게 유리하죠. 반성문 이런 거죠. 흉기에 찔린 피해자분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라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크게 반성한다.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겨드려 진심 죄송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박대성이 쓴 반성문을 흉기에 찔렸을 피해자분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생각하니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옵니다. 많이 늦었지만 여전히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에게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를 이놈은 완전히 칼로 흉기로 그러니까 이건 괴롭고 아팠을 문제가 아닌데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 박대성이라는 놈은 이 괴롭고 아팠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 피해자한테 줬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미소 짓고 이거 자체를 다시 이 흔히 말 리콜의 쾌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모욕하면서 쓴 반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성문도 이 자체가 이 진술 이 행간의 이 분석을 통해서 이놈이 이렇게 반성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것을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뭐 저기 대검찰청의 그 시덥지 않지만 어쨌든 있다고 하는 진술분석관, 행동분석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런 사건을 이런 놈들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저기 월급 노팡이나 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행동분석관, 진술분석관 그 나와서 어디서 그 뭐 흔히 말하는 유명인들 그 진술 저기 뭐죠? 그 카톡 분석이나 해주는 그런 애들. 참 그 시덥지않고 같지 않은 애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 박대성이라는 놈이 얼마나 지금 이 반성문을 통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게 반성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종의 자랑질하고 있는 모욕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을 해라고 프로파일러를 고용을 했고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관들이 있고 이걸 또 기록해서 형량의 반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더 비참하고 그런 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재판을 왜 합니까? 박태선 같은 놈들.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재판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내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틀도 없어요. 그렇다 이따위로 해놓고 프로파일러랍시고 경찰청에 고용된 프로파일러랍시고 월급 받아먹고 살고 대검찰청에 프로파일러랍시고 너무나도 지금 한심한 상황. 이거에 대한 지적도 없어요. 문제 제기도 없어요. 판사들이 근본적으로 무식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몰라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요. 한심한 겁니다. 지금.
그때 얘기했죠. 박대성이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의 불화 등 개인 불만으로 분풀이로써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누가 조사를 한 거죠? 그 전남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남 그쪽에 있는 그 저기 무능하고 그 시덥지 않은 프로파일러 애가 범죄 분석에는 이따위를 한 건가요? 박대성은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경제 궁핍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경제적 이게 아니 이름은 경제 궁핍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불안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가족과 불안은 지가 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니까 형이 저 새끼 이상하다 뭐 이렇게 그게 불화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 해결책을 못 찾아갖고 서로 갈등하는 어떤 상황인데 이거는 지가 사고를 저질러 갖고 뭐 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즉 전적으로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해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 사고 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게 무슨 붙지마 살인입니까? 경제적 분필과 가족 간 소위 말 명재환이가 그 소위 말하는 가족 간 불안 때문에 똑같은 코드예요. 이따위로 프로파일러 아니면 범죄 분석 애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이게 그냥 대충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범죄 분석 자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판사도 저 따위로 분석하고 요거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쉽게 가석방석 풀려납니다. 이게 유학대상 이 구조를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다시 제가 한번 볼게요. 2대12에 2022년 5월에 벌어졌던 강원도 동해에서 벌어졌던 동거녀 살인 사건이라고 흉기로. 근데 저는 이 사건을 2022년에 방송을 할 때 절대 동거녀라든가 뭔가 관계를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때의 동거녀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술집에서 그냥 지가 눈에 띄었고 만나고 찝쩍거린 겁니다. 정했고 뭔가 이렇게 며칠 만난 지 며칠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거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녀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 좀 그래도 몇 달이라도 같이 살거나 뭐 생활을 같이 이런 걸 동거녀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위 제가 계속 구하라 씨 사례를 들지만 구하라의 그 남친 전 남친이라는 놈이 사귄 지 2달 만에 뭐 어제 범죄 관련된 그래서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그럼 그게 실제로 사귄 겁니까? 전 사귄 게 아니라 사귀는 걸 가장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놈도 실제로는 여자를 무엇인가 해보려고 동거녀로 윗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벌어진 후에 경찰한테 나얘 동거녀 동거녀 우리는 애인 사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형량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두 사이의 소위 내연 관계죠. 이게 내연 관계입니까? 아니, 동거녀? 실제로 사실혼 관계입니까? 이게 이 범죄자들은 금방 합니다, 이거를. 형,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실제로는 살인을 이제 3번째예요. 무슨 문제냐면 첫 번째 살인은요, 2001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전 부인을 소위 말하는 살인을 했어요. 근데 전 부인을 살인을 했는데 문제는 전 부인을 죽였는데 징역 8년밖에 선고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8년인데 한 7년 좀 살다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사람을 죽였는데 8년밖에 안 살았어요. 2001년도. 왜 그러냐? 흔히 말하는 가족 내 살인이기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별로 사건 자체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가정 내에서 벌어졌던 뭐 우발적으로 이런 거 다 섞어갖고 판사가 농쳐갖고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냐면 그때 2009년 바로 과석방이 바로 된 다음에 그 몇 년 한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베트남 여성과 그 재혼한다는 게 사실 결혼 이주 여성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베트남에서 그 여성과 뭔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또 베트남 여성과 송과 불륜. 이게 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던 여성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그 여성을 죽인 겁니다. 그 여성의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전 부인을 살해하고 3년 뒤, 그러니까 2009년에 가석방된 뒤에 3년 뒤에 또 베트남에 가서 죽인 겁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사실은 14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베트남과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유교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8년 5개월 복역한 뒤에 그것도 사실은 가석방된 거죠. 한국에 와서 2022년에 또 그 지랄에다가 또 여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3명을 죽이는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가족 내 살인, 우발적, 서로 막 해다가 치고받다가, 그리고 우리는 또 동거관계, 내연관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실제로 이 세 관계가 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검사나 판사들은 이거를 소위 말하는 가족 내 살인 뭐 이렇게 해갖고 쉽게 생각해서 형량을 기껏해야 뭐 8년, 9년 대충, 베트남은 그래 넘겨줬죠. 지금이 3명을 죽인 다음에야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여기 이 3번째 살인의 재판부도 기본적으로 판단이 잘못했어요. 인성검사나 알코올검사, 즉 말하자면 얘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닙니다. 이놈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쾌락살인자인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로 위장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은 3명을 죽이고 베트남 여성도 죽인 다음에 결국은 무기징역. 이놈은 처음에 2001년도에는 처음에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사실 형량이 높겠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왜 살인을 하고 이놈들이 우발적이라 그러고 가족내라 그러고 우리는 사귀었다 그러고 그러면 형량이 팍팍 깎입니다. 판사들이 대충 알아서 봐주거든요. 속여먹기도 쉽고. 아니, 범행은 인정했으니까. 더 수사할 이유도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할 필요도 없고. 2001년도에 그런 할 수 있는 2001년도쯤에는 프로파일러도 없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고. 이놈은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했지만 정작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소위 말하는 찝쩍거리다가 그 여성의 어머니가 그걸 방해하니까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또 어떤 있는 여성을 마음에 드는 며칠 해다가 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거녀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살인자들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놈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착취해서 재미로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놈들은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박대성이처럼 얼렁뚱땅 대충 엉뚱하게 분석하고 분석조차도 안 하고 허접하게 하고 대충 하니까 사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그러다가 쉽게 가석방되고 나와서 또 지랄하고. 왜 우리나라의 범죄가 이런 범죄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 구조를 이걸 없애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 제가 박대성의 반성문이랍시고 한 걸 보고 화나고 이게 아니다. 이건 지금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원행나무 출판사에 쓰는 책도 이런 방향으로 쓸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수사와 재판 기소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놈들이 웃으며 사람 죽이게 둘 수 없습니다. 박대성 같은 놈들이는. 아까 그 살인자 그 놈처럼. 잠깐 쉬었다가